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중개하는 임재호 부동산입니다. 밴쿠버에서 부동산을 준비하면서부터 항상 주변으로부터 듣게 되는 많은 질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도대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요즘의 시세가 오버프라이스입니까? 아니면 요즘의 시세가 적정한 것입니까? 도대체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굉장히 고민에 빠지는데요. 특히 뭐 지금 팔아야 하나요? 언제쯤 파는 게 좋겠어요? 와 같은 그런 질문들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간 그 부동산 부분에서 다양한 투자 활동을 하면서 건물도 지어보고 또는 싱글 하우스도 사고 팔아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분들보다는 가깝게 다가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인들은 답을 회피합니다. 답을 왜 그러냐면 자신들도 모르기 때문이죠. 분석력이 뛰어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학습을 통해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하지만 답변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지 못한 그런 부동산 중개인들도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런 질문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다가가는 이유는 정답은 아니지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매매는 대부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그런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자동차를 산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가구를 산다거나 하는 그런 결정들은 기껏해야 5만 불, 뭐 6만 불, 7만 불 이런 정도의 결정이지만 주택을 구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사신다는 것은 인생에서 매일매일의 그런 삶을 결정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올바른 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그 의무이자 그런 제 직업의 그런 특수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 앞으로 밴쿠버 시장, 특히 밴쿠버 지역의 광역 밴쿠버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또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그런 방향성은 어떤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을 사거나 파실 때 어떤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하고 고려하셔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부터는 여러분께 이 어떤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것이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준비하는 이유들, 그리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 다양한 그런 정보들이 로컬 뉴스를 통해서 또는 CBC라든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현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각 다양한 그런 전문가들의 각도를 설명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분들께서 이런 정보들을 언어의 벽 때문에 또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접근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국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 때문에 저희가 이 부동산 가격이 변동을 하는데 그 변동을 하게 되는 그런 정치, 문화, 사회, 경제적인 환경 요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그런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고 그리고 판매하시는데 필요한 그런 실질적인 그런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때
주택을 팔아야 하느냐 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집을 사야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집을 잘 사기 위해서 또는 잘 팔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어떤 정보들을 이해하셔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주택 구매 또는 판매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콘도라든가 타운홈 이런 것들이, 이런 매물들이 굉장히 신규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분양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또는 매물이 갖고 있는 그런 특수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비교하고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키틀런뿐만이 아니고 버나비, 그다음에 밴쿠버, 웨스트 밴쿠버, 노스 밴쿠버, 서리, 앨리니 이런 지역에 다양한 그런 지역적인 개발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개발 계획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왜 이런 개발 계획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미래의 그런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뉴스 그리고 환경 변화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어서 여러분들께 사전 지식을 어느 정도 쌓아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그 환경 변화 그리고 그 뉴스들을 저희가 살펴볼 때 뭐 지금 현재 가격이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오버프라이스냐 또는 어느 정도 그렇게 레이셔널하게 합리적으로 형성된 가격이냐를 저희가 살펴보려면 기존의 이 밴쿠버 부동산 시장의 주택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고, 그리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추세를 가지고 변동을 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이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 1977년부터 2017년까지의 이 주거용 주택 가격의 평균 세일즈 프라이스를 여러분들 자료를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시면 간단하게 1977년부터 2017년까지의 40년간의 자료를 이렇게 평균 가격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파란 선은 싱글 하우스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어태치드, 디태치드죠. 디태치드. 그러니까 싱글 하우스의 가격의 변동성을 하는 거고, 빨간 줄은 어태치드 하우스에 대해서 타운홈이라든가 또는 뭡니까 듀플렉스, 포플렉스 이런 그 하우스들에 대한 그런 가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은 특정 지역으로 아파트먼트의 가격을 저희가 이렇게 추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1977년도부터 79년도의 가격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 안정적인 가격을 저희가 살펴보면 이때의 가격이 8만 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8만 불에서 이 1979년에서부터 81년까지 급격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18만 불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18만 불까지 상승을 하게 되는 가장 큰 계기는 오일 쇼크예요.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발생을 합니다. 모든 공산품 그리고 실물 자산의 가격이 증가하죠. 상승하죠. 부동산도 예외가 아니어서 이 시간 동안 8만 불에서 18만 불까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낮은 그런 상승폭으로 보이지만 요만큼만 띄어서 크게 살펴보면 굉장히 급격한 가격 상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요새 뭐 이렇게 근래에 들은 가격 상승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한 8년에서 9년에 걸친 기간 동안 80만 불 정도 하던 가격이 180만 불로 오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0 하나씩만 더 붙이면 되겠죠. 8만 불에서 118만 불, 80만 불에서 180만 불. 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이때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든 실물 자산의 가격이 증가했다. 가격이 증가하고 나서 급격한 그런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피게 되었습니다. 어떤 정책을 펴었냐면
이자를 급격하게 상승시킵니다. 이자를 18%, 20%까지 이렇게 상승을 시키게 되니까 주택을 구매하셨던 분들이 모기지를 다 얻지 않습니까? 모기지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 모기지 이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가격들이 급격히 하락하는 또 기간을 거칩니다. 그것이 1981년 하반기부터 1982년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한 12만 불 정도까지 하락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쭉 이렇게 회복기를 거치다가 1997년에서 98년 사이에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밴쿠버에 엑스포가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의 밴쿠버와 그 이후의 밴쿠버는 좀 다른 성격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전까지의 밴쿠버 시장은 그냥 로컬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하나의 그냥 도시로서 큰 명성을 갖지 못했고 국제화되지 못했었습니다. 이 엑스포를 통해서 밴쿠버라는 도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 알려지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이 홍콩이 이 중국에 반환되는 그런 시기와 같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홍콩의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지 않습니까? 사실 중국으로 반환이 되면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에 자기 홍콩에 있는 자산들을 해외로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밴쿠버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고 홍콩 바이어들이 쭉 몰려오면서 가격이 40만 불까지 한 3년 정도, 4년 정도에 걸쳐서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 상승할 때는 한 2배씩 이렇게 상승을 해요. 20만 불, 18만 불에서 40만 불까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걸 보고 그 이후에 조정기를 또 거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조정기를 통해서 가격이 조금 빠졌지만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의 밴쿠버가 알려지면서 홍콩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인종들이 그리고 글로벌 시민들이 밴쿠버를 하나의 거주지로 이렇게 삼게 되고 이민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시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2001년 9월 11일이죠. 미국의 911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멜다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미국이 어떤 것을 했냐면 미국 시장에 이런 그 경제적인 그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자를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이자를 한 달에 뭐 1%, 2%씩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죠. 그 얘기는 이 이자가 떨어지면서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수요에 대한 그 룸이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런 그 수요 증가가 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한 이 밴쿠버와 그 캐나다 전체의 이 부동산 시장에 그 9.11 사태 이후에 미국 수요자들이 캐나다에 부동산을 투자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민 수요, 그다음에 베이비 부모 수요, 거기다가 미국에서 몰려오는 그런 미국인들의 투자 수요가 이렇게 트리플 되는 그런 그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이 2000 보시죠. 2002년부터 급격하게 쭉 상승을 해서 100만 불 가까이 이렇게 싱글 하우스의 가격이 도달을 하게 됩니다. 2018년 이후에 미국의 2008년이죠. 2008년에 미국의 금융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을 하고 뭐 리먼 브라더스 같은 회사들이 뱅크럽을 하고 시티뱅크 같은 회사가 미국의 정부의 그런 보조를 받는 지경까지 이렇게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또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사라진 것이죠. 수요가 사라져서 이 가격 자체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뭐 얼마 가지 않습니다. 2009년, 2010년을 거치면서 다시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해서 2006년도에 170만 6천 불, 70만 8천 불 이 정도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뭐 금융 측면에서는 이자율이 낮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는 이민자가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이민자의 이 투기 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미국 뱅크들이 뱅크 크라이시스를 거치면서 미국 정부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막 프린팅을 돈을 막 머니를 프린팅을 막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유 자금들이 이 글로벌 시장에 증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좀 살펴보면 미국 국채 발행하면 미국 국채를 누가 다 삽니까? 중국 사람들이 사죠. 중국 사람들이 국채를 다 사서 그것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언젠가는 계속 미국 돈하고 반환을 해야 되지만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수출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달러화를 보유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글로벌 수요 그리고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잠재된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미국에서의 그런 수요 그리고 이민자 수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캐나다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 추세를 살펴보는 이유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현재 가격이 오버프라이스냐 이런 것을 살펴보기 위한 것인데 한번 보세요. 예전에 70년대 후반기에 79년에서 81년까지 8만 불에서 88만 불, 그죠? 자, 98년도부터 1997년까지 두 배, 20만 불, 18만 불에서 40만 불, 그죠? 자, 또 보세요. 2002년에서 2009년까지 또 40만 불에서 80만 불 후반대, 중반까지, 그죠? 90만 불까지 두 배, 다 두 배씩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 이후에 2010년부터 그죠? 2016년까지 한 6년 기간 동안 기간은 좀 짧지만 90만 불에서 18만 불, 180만 불 이렇게 두 배가 증가를 하죠. 뭐 기존의 기간의 그 차이는 있습니다. 이 기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사실은 이때는 급격하게 증가했죠. 하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을 두고 10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상승을 했죠. 유지가 됩니다.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한 6년의 기간 동안 또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떨어집니다. 그죠? 자, 2010년부터 6년 동안 급격하게 또 두 배 상승을 했죠.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또 조정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리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왜 어떤 요인들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죠. 자, 현재는 기존에 이 시장이 작동을 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상승을 하고 그런 외부 요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 가버먼트 레귤레이션 시대라고 해서 정부가 이 급격한 그죠? 5년 정도, 6년 정도에 발생한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텍스와 그죠? foreign tax, new school tax, 프로퍼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프로퍼티 텍스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300만 불 이상에 대한 그 이상짜리 자산을 거래할 때 추가적인 new property transfer tax 이런 것들을 신규 그런 그 정부의 통제 수단으로서 이렇게 세금 정책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자율도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프라임 레이시 3% 이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5%까지 이렇게 인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점점 자금 조달을 하는데 힘들어지고 새로운 몰기지 스트레스 테스트도 지금 도입이 됐고요. 이런 현상을 통해서 그 신규 수요를 좀 억제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느냐, 이런 것도 별뭐 무용지물이 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분석은 여러 그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어, 현재까지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싱글하우스 가격이 좀 요새 근래에 들어서 좀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그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걸로 같습니다. 자, 다음 설명을 드릴 것은 여러분들께 이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요인으로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자율입니다. interest rate, prime lending rate이라고 해서 1960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뭐 여러분 쭉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일 쇼크 이후에 이렇게 한 10% 정도를 8%, 7%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오일 쇼크 이후에 이자율을 급격히 상승을 시켜서 자산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정부가 통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9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과 같이 병합해서 보면 오를 때마다 이자율을 상승시켜서 통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 이자율이 10% 밑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2000년 이후에는 거의 5% 이하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사실은 지금이 2017년이니까 15년 정도 기간 동안 5% 이하로 이 이자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이자가 낮다는 것이 수요를 창출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그리고 가수요, 버블을 만드는 하나의 또 요인이 되지만, 이것이 올라갈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 얼만큼 올라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 시장, 이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이냐,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도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이자율이 5% 이상은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이자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올리고 있는데, 이 이자가 5% 이상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2000년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이렇게 5%, 이때 이제 올라간 거, 이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브프라임 모기지 정도 요 시점 떼고 대부분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5% 이상을 올렸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산 가격이 이 자산을 부동산에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 큰 타격을 입겠죠. 타격을 입는다는 것은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이 조심스럽게 이자율을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3%, 3.5%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지만, 물론 여러분들 지금 두 번, 2차 금융, 이런 것을 이용하실 때는 4% 후반대까지도 갔지만, 대부분 3% 후반대, 중반대에서 이자가 지금 결정이 되고 있고, 어느 상당 기간 동안 이것이 유지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5% 이상은 가지 않아요. 그 얘기는 가지 않는다는 건, 지금 요렇게 높아진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그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큰 가격이 비싼 물건들을 구매하셨던 그런 투자자들이 많은 돈들을 은행에서 이렇게 조달을 했을 텐데, 조금 어느 정도의 버퍼는 생각하고 투자를 합니다. 3% 이자였을 때 3.5% 또는 4%, 4.5% 정도까지는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겠죠. 그 이자의 예측 범위가 넘어가는 시점이 언제냐.
그 시점이 5% 정도가 되는 그 시점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5% 이자율이 5%가 넘어가면 자산 가치가 상당히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 정부 입장에서는 급격한 가격 하락은 이 자산 가치의 하락은 실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격한 이자율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너무 비싸다. 180만 불이나 한다. 170만 불이나 한다. 100만 불이 넘는다. 다 모든 싱글하우스는 이 광역뱅크 지역에 있는 싱글하우스는 100만 불이 다 넘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도대체 진짜 이 가격이 비싼 것이냐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가격이 소득과 비교했을 때 증가 수준이 높은 것이냐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저희가 이 소득 증가율과 그리고 이 자산 가격 상승,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버블이 있는 것이냐를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제가 1981년도에 이 자산 가격이 18만 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8만 불인데 2016년도 하반기에 뭐 170 얼마라고 하지만 180만 불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몇 배입니까? 10배 아닙니까? 그죠? 18만 불 곱하기 10 하면 180만 불이죠. 10배 정도 이렇게 9배에서 10배 정도를 이 자산 가격이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캐나다 Disposable Personal Income 가처분 소득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1981, 80년대 2만 불 정도 했습니다. 그죠? 소득이 2만 불대였다는 얘기죠.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당장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수입이 2만 불이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2013년 지나서 18년에 지금 현재 가처분 소득이 12만 불을 넘었습니다. 몇 배죠? 6배입니다. 그죠? 6배. 6배가 소득이 늘었다는 거예요. 이 소득이 6배만큼은 적어도 자산에 반영을 했을 때, 부동산 가치에 반영을 했을 때, 안정적인 수준일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18만 불, 20만 불에 6배는 얼마입니까? 120만 불쯤 됩니다. 120만 불이겠죠. 100만 불에서 120만 불, 요 사이는 소득이 받쳐주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으로 충분히 감당이 되는 투자의 가격, 부동산 가격이 100만 불에서 120만 불쯤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물론 지금 현재의 가격은 훨씬 더 높지요. 요 갭을 최고점과 120만 불 기준으로 했을 때의 가격 차는 한 얼마입니까? 60만 불 정도 이렇게 나 있는데 요거는 버블이냐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버블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여기 여기 있네요, 그죠? 네, 좀 이렇게 좀 자료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캐나다 Household Debt to Disposable Income입니다. Disposable Income.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 100일 때 부채가 150이면 151로 지수가 나오겠죠. 캐나다의 이 1990년 이후에 부채 비율이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00% 이하에서 180%, 170%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170%까지 증가를 했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죠. 그죠? 이만큼 더 소득이 12만 불인데 부채를 봤을 때 얼마? 한 20만 불 정도 이렇게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20만 불 정도가 원래 적정한 것은 이 정도 100으로 보면 10만 불 정도인데 10만 한뭐 12만 불 정도인데 한 8만 불 정도를 더 얻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어떠냐? 뭐 한국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나라들은 캐나다보다 높습니다. 캐나다는 지금 170 정도 되는데요. 에, 캐나다는 한국은 185 그리고 호주는 211 이런 식으로 이 정도로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뉴질랜드 뭐 대부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난 몇 년 동안 각광을 받은 그런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던 그런 지역이 대표적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이건 미국인데요. 보겠습니다. 미국. 미국 그리고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자산 저기 부채가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좋은 호황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임금이 상승했겠죠. 그죠? 더 많은 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더 그 부채를 빨리 끌어다 당겨서 투자할 필요는 없어 하는 얘기예요. 이런 걸 보면 뭐 부채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까 살펴보신 것처럼 살펴드린 것처럼 120만 불에서 180만 불까지는 더 불릴 수 있겠다라는 추정을 일단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얼마까지 떨어질 것이냐,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를 급격하게 상승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정도 이 사이에 중간선에서 버퍼가 생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받쳐줄 것이냐,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버텨줄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의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인구 증가입니다. 자산 가치를 받쳐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상승 요인이 있을 것이고, 상승 요인을 발현하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몇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 증가, 새로운 그런 인구가 이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메트로 밴쿠버의 인구 증가가 여러분들께 이 얼만큼 증가했냐에 따라서 그리고 몇 명이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렌트 수요라든가 또는 부동산 구매 수요가 받쳐주는 요인이 되겠죠. 보시면 BC주가 지난 2010년 기준으로 5년 동안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6% 증가했습니다. 온타리오의 경우에는 4.6%, 뭐 퀘벡 같은 경우에는 3.3%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물론 인구수는 엄청 많습니다, 그죠? 온타리오가 130만, 1,300만, 뭐 퀘벡이 800만, 그리고 다음이 이제 BC주가 464만 8천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증가 속도를 보면 BC주가 제일 앞장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메트로 밴쿠버 지역은 BC주 전체보다 높습니다. 그죠? 56.5%가 증가를 했고, 뭐, 인구수를 보면 230만 정도에서 245만 정도, 246만 정도로 증가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차이를 보면 여러분 얼마예요? 몇 명이에요? 14만 명 정도 되지요. 10만 명, 그죠? 30만 명, 15만 명 정도 되네요. 그죠? 15만 명 정도가 메트로 뱅크에 지난 그 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증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이 렌트 새로 생겼습니까? 또는 부동산 주택이 새로 건립이 됐습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런 요인들이 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는 하나의 큰 요인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 그 중에서도 UBC 지역이 24.2% 증가했다. 이 지역입니다. 그죠? 냉리 지역이 그 다음인데 11.6%, 서리가 10.6%, 코키틀람이 9.8%, 메이플리즈가 8.16%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빨간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인구 증가가 많은 부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요새 아시지만
이 밴쿠버라든가 또는 이 코키틀람 이쪽 지역, 아니 코키틀람 아니고 이 버나비 쪽 그리고 뉴 웨스트민스터 이런 이쪽 지역 그리고 리치몬드 이런 지역은 요새 집 지을 데가 없습니다. 그죠? 베어랜드라고 해서 나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재개발을 해야 되는 구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있는 현재 존재하는 가격은 굉장히 늘어나지만 신규 인구의 유입은 적습니다. 반대로 신규 그러니까 새로 유입되는 그런 인구의 대부분이 이 링리, 이 서리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이 낮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아파트먼트 또는 콘도 이런 거, 그 타운하우스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고 있는 이런 랭리 그리고 서리 지역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향후에는 어떨 것이냐? 이 추세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인구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이민자와 도시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민자, 여기서 보시면 16년까지 15만 명이 증가를 했죠. 15만 명 인구가 증가했는데 이민자 수가 그러면 메트로 밴쿠버, 그레이트 밴쿠버 에리어에 몇 명이 증가했느냐 한번 보시죠. 메트로 밴쿠버의 그 인구 증가가 6.5%,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5만 명, 15만 명이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 뉴 이미그런트 밴쿠버 에리어 2011년부터 15년까지 14만 4,724명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죠? Government of Canada에서 발행한 그런 스태티스틱이에요. 통계 자료예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이 아닙니다. New Immigration to Vancouver Area 14만 4,724명 증가했습니다. 15만 명 중에 14만 4,720명이 이민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민자의 특성이 뭡니까? 대부분 젊습니다. 그죠? 새로 젊은 인구들 그리고 또는 한 자녀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민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뭐 인구 증가성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 그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민자들이 이 신규 주택을 구매하려는 그런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낮은 주택 가격을 받쳐주는 그리고 이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는 하나의 큰 요인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뭐 나머지 몇천 명 또는 몇만 명 정도 수준은 이게 시골에서부터 도시화를 통해서 이렇게 발현된 그런 수요 요인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저희가 살펴보아야 할 그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인구의 그런 분포뿐만이 아니고 인구의 증가뿐만이 아니고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연령대별로 이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요. 캐나다 전체입니다. 그죠? 캐나다 전체인데 여러분들 뭐 베이비 부모란 말 아시죠? 그죠? 베이비 부모 세대가 현재 50세 중반에서 60세 후반까지 70세까지 이렇게 베이비 부모가 인구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낳은 아이들이 현재 밀레니얼스라고 해가지고 인구 그 다음 어떻게 보면 베이비 부모가 더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 연령대 보면 10대 후반부터 해서 30대 중반까지 차지하고 있는 이 인구 분포를 보시면 인구 그래프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자산 시장에 참여를 하고 또 이 베이비 부모의 서포트를 받아서 다운 페이먼트를 조달을 하고 그리고 이자가 아직 낮기 때문에 일찍 이렇게 20대 때 집을 구매하려는 그런 현상을 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베이비 부모들은 자산 증가,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여러 번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프 보시면, 그죠? 베이비 부모가, 그죠? 80년도에 베이비 부모 나이를 70살, 65살로 보면 80년도에 30대 중반입니다. 그죠? 이때 집을 샀던 사람들은,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20만 불 정도에 사가지고 지금 170만 불까지 은퇴할 때 가치가 상승한 거예요. 그죠? 예, 뭐 30년, 35년 정도, 40년 정도 이 기간 동안, 그죠? 30대에 집을 사서 지금 70대, 70살이 된 거죠. 그리고 은퇴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그 가격 상승을 경험한 세대들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죠? 아이들에게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그리고 다운페이를 지원하고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는 역할을 하고, 또 이 세대들도 그러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 정도까지 요 밀레니얼 세대들도 이미 지난 10년 정도 기간 동안 낮은 이자율과 그리고 그 프라이 가격 그 뭐죠 돈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조달이 가능한 그런 환경 속에서 부동산 가치가 증가하는 걸 경험했고, 그럼으로써 이 시장에 참여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인컴 상승 그런 비율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훨씬 높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해서 시간을 두고 10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시간을 두면 자신의 인컴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개인 웨이지 인컴보다 프로퍼티 드리븐 인컴이 훨씬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게 경험을 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부정적인 측면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좀 버블이 끼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만 불 정도 이렇게 가격이 저기 가처분 소득이 있는데, 그것을 100으로 봤을 때, 부채와의 비중을 100으로 봤을 때, 부채가 100, 가처분 소득이 100 이렇게 봤을 때 그럼 100이 되는 겁니다. 곱하기 100%한 거니까요. 나누기 100%. 그래서 이 100이 적당한데 실제로는 170 정도까지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한 8만 불 정도, 12만 불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만 불 정도, 7만 불 정도는 뭐 한 6만 불일 수도 있겠네요. 6만 불에서 7만 불, 8만 불 이 정도는 부채로 조달을 해서 투자를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더 높아지면 더 위험해지겠죠. 그죠? 더 높아지느냐를 저희가 살펴봐서 보면 앞으로 향후에 이 버블이 더 심화될 것이냐 또는 완화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자를 좀 높이면서 이런 부채 증가가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증가가 높아지지 않도록 이렇게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하나의 또 미션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좀 미국과 비교를 해본 것인데요. 그죠? 지난 시기 동안 상당히 비슷한 추세로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죠? 보면 보세요. 그죠?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그죠? 비율을 좀 살펴보면 이거는 실제 그냥 가격을 비교한 거고요. 요거는 비율을 가지고 비교를 한 건데 쭉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2008년부터 급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죠? 부동산 이 시점부터 캐나다는 부동산 버블, 그러니까 부동산이 가격 상승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아시겠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미국 전체 그 자산 가격은 좀 하락을 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경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경제가 좋다 보니까 인컴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웨이지 인컴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를 조달하지 않아도 이 낮아진 그런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캐나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구매하기 위해서 부채를 더 이렇게 조달을 해서 가게 됐던 것이죠. 뭐 미국과 캐나다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갔던 부분, 이건 뭐 미국과 캐나다뿐만이 아니에요, 그죠? 모든 나라가 사실 거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좀 다르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버블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부채가 꾸준하게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계속 증가한 나라는 캐나다하고 오스트레일리아, 한국밖에 없습니다. 홍콩 정도,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좀 부채 관리를 좀 잘하면, 그죠? 이자를 급격하게 높이지 않으면서도 부채를 잘 관리를 잘 할 수 있다면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자, 이 기사는요, 여러분 보시면 CBC 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6월 4일자 기사입니다. Metro Vancouver price drops unlikely to have housing affordability, 그죠? Real estate expertise. 메트로 방크버 가격이, 그죠? 뭐, 떨어져도 그렇게 뭐 집을 사는데 도움을 줄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식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300만 불 대부분의 아까 말씀드렸던 뭐 텍스들 있지 않습니까? 스쿨 텍스, 뭐 뉴 프로퍼티 트랜스퍼 텍스, 그리고 이자율 증가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현재 그 정부가 금년 작년부터 시행해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들인데 이런 정책들이 대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은 300만 불 이상 또는 150만 불, 200만 불 이상의 부동산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런 정책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보면 스쿨 텍스라든가 뉴 스쿨 텍스라든가 엑스트라 프로퍼티 트랜스포트 텍스는 300만 불 이상 그 오너들이 팔려고 할 때, 그죠? 매각을 할 때 부과되는 비용이에요. 뭐 뉴스쿨 텍스는 프로퍼티 텍스의 일부분이지만 그렇다고 급격하게 뭐 20%, 30%, 50%가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300만 불 이상 뭐 분들이 이 텍스 때문에 사실 뭐 세일을 좀 뭐 그 판매가 안 되고 그리고 매물이 뭐 증가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걸로 평가를 뭐 이 뉴스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마스크가 설명드린 것 중에 뭐 mortgage stress test 그리고 interest rate 그죠? driving up prices at lower end 그죠? 이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로어 엔드 쪽에서 그죠? 낮은 가격의 부동산 가격들은 올리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왜? 이자가 더 비싸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낮은 쪽의 가격들을 낮은 가격의 부동산들을 가격이 올라야 그걸 보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올리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even with a record 42,000 homes, 42,000채를 지었답니다. 그죠? 이건 기록적인 거죠. 기록적으로 42,000채의 집을 사실은 지었지만, immigration and changing demographics.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밀레니얼스하고, 그 다음에 뉴 이미그런트를 감당하기에는 사실 아직도 좀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에,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 그것은 3만 불짜리 또는 2만 불짜리, 200만 불짜리 또는 300만 불짜리 그런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지 낮은 가격에 그런 어떻게 보면 40만 불, 50만 불 랭리 지역의 대부분 콘도들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죠? 타운홈 가격이 그렇고요. 또 서리 지역, 그죠? 그리고 이 코키트나 외곽 지역, 포코라든가 또는 메리플리지라든가 이런 지역의 가격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왜? 인구 증가에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가장 많은 인구 증가가 랭리, 서리, 뭐 그다음 코키트남, 뭐 메이플리지 이런 지역입니다. 그죠? 그런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수요 때문에 그죠? 이 낮은 어떻게 보면 저가의 주택들에는 사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더 사실은 이 수요가 집중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Underpinning the market, we have the millennials, 그죠? 나오네요, 그죠? Baby boomers children, which are a huge demographic cohort, 그죠? 엄청나게 이
베이비부머의 지금 아이들, 밀레니얼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집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다, 그죠? 그런 것이 향후에 next several years의 디맨드를 그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좀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다, 그죠? However, taking history as a guide, Muir the forecast the negative impact of the new taxes is only likely to last 3 to 4 months before price start to tick up again. 그죠? 자,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요새 얘기를 합니다. 그죠? 높은 가격에 100만 불 이상 또는 신규, 그 중에서도 신규 주택 가격들은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 얼마 정도 떨어지느냐? 뭐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좀 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요인들을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죠? 왜? 이자율을 급격하게 올린다든가 또는 그죠? 보면 이자율을 급격하게 올린다든가 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는 이, 이 비율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빚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충격을 감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정부 자체가 이 밴쿠버 이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버블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정책을 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가 이렇게 추세를 선을 한번 그어봤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추세선을 어디서부터 그어봤냐면요. 1977년, 8년 이 그래프의 처음부터 추세선을 쭉 그어봤습니다. 그죠? 이것은 그 싱글하우스 기준이에요. 싱글하우스 기준으로 쭉 그어봤어요. 그죠? 그어봤더니 이렇게 갑니다. 그죠? 금년이 18년이니까 요만큼이에요. 추세로 보면. 그죠? 근데 가처분 소득은 요만큼이라고 했죠. 그죠? 가처분 소득 증가율. 그래서 가처분 소득 증가율을 포함하면 이 정도 됩니다. 그죠? 이 추세선에다가 가처분 소득 증가율만큼을 더하면 이 그린 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추세선을 그을 때 여러분 픽 타임만 한번 또 그어보면 이렇게 픽 타임만 한번 쭉 그어보면 그죠? 이렇게 특히 그거 보면 이렇게 갈 텐데요. 한정 끝도 없이 가겠죠. 하지만 1990년대부터 중간에 큰 안정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부터의 픽타임을 기준으로 픽타임의 중간선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요선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요선으로 안정화가 되기를 원해요. 왜? 대부분 주택들을 이때 샀거든요. 그죠? 10년 전, 뭐 5년 전, 6년 전, 7년 전, 8년 전, 9년 전, 10년 전에 한 분들은 80만 불, 9만 불, 100만 불 때 산 겁니다. 그죠? 100만 불 때 사가지고 지금 170만 불, 180만 불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떨어져도 뭐 그렇게 큰 부담은 갖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을 떨어져 주면 좋다, 괜찮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가처분 소득 그리고 이걸 봤을 때 뭐 빚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빚이 또 주택 구매에 하나의 큰 그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 보면 저희가 보면 요 정도 안에서 가처분 소득과 그죠? 가처분 소득 증가율과 거기에 더한 그 부채를 통해서 조달한 그런 비율, 그죠? 그 정도가 안정화되는 정도 수준, 요 정도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 기간까지는 상당 기간은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싱글 하우스는 이런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태치드 그리고 타운홈이라든가 또는 콘도 가격 이런 것들은 이렇게까지 보시면 증가할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어요. 그죠? 이때까지는 계속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죠? 이때까지 언제요? 2008년까지는 거의 추세선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죠? 그런데 2008년, 2009년, 2010년 이후에 싱글하우스가 6년 동안 증가한 폭에 비해서 이 타운홈과 타운하우스와 그리고 콘도들의 가격은
오르지 않았어요. 이제 오르는 겁니다. 사실은 2006년 이후에. 그죠? 그러면 이렇게 급격하게 예? 따라가지는 않더라도 여기 이 시점부터 2010년부터 이 안정화되는 시점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130만 불, 140만 불 정도, 170, 80만 불에서 140만 불 정도까지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고 봤을 때 이 증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폭. 90만 불에서 140만 불까지. 그죠? 증가폭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35%, 40% 되겠죠. 이 시점에서 증가폭이 40%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때 가격이 60만 불 정도 됩니다. 그죠? 타운하우스, 타운홈 같은 경우, 뭐, 평균을 잡았을 때. 그러면 60만 불에서 40%는 없나니까? 40%? 한 90만 불 정도 되겠네요. 그죠? 90만 불, 100만 불, 이 정도까지는, 버블이 아니다. 안정화될, 뭐, 조차, 안정화될 수준이다. 향후로 해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이렇게 정도,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직도, 타운홈이라, 뭐, 비슷합니다. 그죠? 콘도고도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여지가 있고, 또 안정화될 여지가 있다. 그죠? 상승을 하면서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향후에 한 5년 정도 이후에 싱글하우스의 이 상승폭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140만 불, 145만 불, 150만 불 이 정도가 적정한 안정화되는 가격이라고 봤을 때 이 시점부터 2009년, 2010년도의 시점부터 증가한 폭을 추세를 같이 병합을 해서 보면 한 뭐 아직 타운홈이나 콘도는 투자할 여유가 있다. 어느 지역에 그것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저희가 어느 지역이 유망하고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